안녕하세요.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 이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Transformer Based Anomaly Detection in Vertebrate 타임 시리즈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트랜스포머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DNQ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 관심 연구 분야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Explainable AI를 개발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이상치 탐지 연구에도 관심이 있어 오늘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트랜스포머의 설명부터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 어노멀리 트랜스퍼, 그다음에 트렌에이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변수들로 구성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수집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쪽 왼쪽 그림 보시면 센서가 M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각각의 변수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M개의 변수로 시간에 따라서 수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익숙한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열은 변수들, 센서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이때 M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T개의 시점으로 수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들을 수식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입력 값은 이제 x가 첫 번째 시점부터 t번째 시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 시점을 살펴보았을 때 1번 변수부터 n번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x1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x1은 의미적으로는 첫 번째 시점에 수집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 그림에서는 특정 한 시점, 한 포인트를 의미하겠죠. 첫 번째 포인트를 의미할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면 하나의 샘플, 하나의 로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별량 시계열 분석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는 달리 이런 단위 시점만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갖는 어떤 유기성, 이전 시점과의 순차성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위 시점만 가지고 학습하고 예측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지닌 시계열 특징을 반영하는 데에는 이런 단위 시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시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런 특정 구간을 설정하는 타임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 윈도우 방식은 반영하고자 하는 시점 정보를 윈도우 사이즈로 정의를 하고 이 해당 구역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샘플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X1처럼 특정 시점에 대한 포인트만의 데이터 분석에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 자체를 이제 데이터 분석의 단위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 내에서 갖고 있는 시계열성, 순차성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 K가 3일 때에 대한 예시입니다. 해당 수식에 따라서 xt-2부터 xt까지가 이제 윈도우 t, 그러니까 t 시점에 대한 윈도우로 정의가 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이상치 탐지의 입력값 또한 이제 윈도우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내 각각 시점에 대한 이상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탐지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시계열 데이터가 다양한 도메인에서 수집이 되는 만큼 정교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정상과 불량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레이블링 수행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계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정상과 불량을 구분하기 위한 이 시점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또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5가지 유형의 이상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 상황, 배경에 따라서 이상치를 정의하는 기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되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정의되더라도 데이터가 지닌 시계열성과 이제 그 변수 사이의 복잡한 관계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시계열 관계를 반영하고 고차원 데이터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방법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개의 서베이 문헌에서 최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탐지 연구 동향을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모델링 접근 방식별로도 이제 정리를 해놓은 테이블이 있고, 또 기저가 되는 모델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 중에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방법, 특히 최근 제안된 서베이 문헌들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어노말리 트랜스포머와 트렌 AD 2가지 문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2가지 문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고, 현 시점 기준 약 6만 건의 인용이 있을 만큼 제안된 이후에 꾸준히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아마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트랜스포머의 응용 방안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적용된 도메인에 대해서 잘 정리해둔 서베이 논문도 최근 제안이 되었고요. 특히 이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모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각 모듈들마다도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를 기저로 한 이제 변형 방법론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설명에서도 트랜스포머 구조 시각화로 유명한 제이 알라마의 기탑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거시적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처럼 기계 번역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나는 학생이다 라는 한국말을 입력으로 받고 I am a student라는 영어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코더는 이제 n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코더도 n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각각 6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인코더는 인코더끼리, 그다음 디코더는 디코더끼리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6개의 인코더 중 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코더의 경우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어텐션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전체적인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한 시각화 예시이고요. 트랜스포머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접해보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모델 구조를 이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순서대로 이 트랜스포머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 포지셔널 인코딩,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예측하는 프레딕션 이렇게 크게 5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특히 트랜스포머 제안 논문에서는 이 인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아웃풋 디코더에서의 멀티헤드 어텐션의 용어 자체를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특히 3개의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용어들을 좀 더 명백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는 최근 연구들에서 좀 더 수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이제 명칭을 통일해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단계인 인베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베딩은 단어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복캡 사이즈의 벡터 값에 각 단어에 대응되는 부분에 이제 원한 인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토큰인 나는에 대응되는 이제 원합 벡터 값을 갖게 되고요. 다음 단어인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에 대한 대응되는 값으로 워드 인코딩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적절한 값으로 학습이 돼서 요약된 벡터들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인베딩 된 벡터는 유사한 단어끼리는 비슷한 값으로 할당이 되고 또 맨과 워만 사이의 거리와 킹과 퀸 사이의 거리가 유사하도록 이런 관계성까지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수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RNN 계열 방법론과는 달리 병렬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 방식 내에서 순차성을 반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 순차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순차 정보를 임의로 데이터에 부여해서 인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선 방식으로 수행된 워드 인베딩 값들이 있을 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이런 순차성들을 반영해줘서 암묵적으로 순서 정보가 반영이 된 워드 인베딩 값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좀 더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순차 정보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입력값으로 주어졌을 때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 순서는 나는 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오도록 학생 다음에 이다라는 정보가 오도록 이 순차성을 이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워드 인베딩 매트릭스와 같은 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요. 이 각 원소에 대응되는 포지션 값과 인덱스 i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포지션, i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퀀스 데이터의 인베딩 위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나는이 이제 0에 해당이 되고 학생이 1, 이다가 2 이렇게 포지션이 할당이 되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 벡터 내의 차원의 순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밸류들은 이제 0, 두 번째 밸류들은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k가 0인 경우이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i가 2이고 3일 때에는 k가 각각 1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i가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짝수인 경우에는 sin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쪽 부분에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원의 순서가 홀수일 때에는 코사인 값이 이제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차원의 순서에서는 sin 함수를 사용하고 k가 0이기 때문에 해당 수식에 근거해서 sin 포지션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이 세 번째를 보셔도 차원의 순서가 인덱스가 0, 1, 2, 3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 짝수에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sign이고 k가 1이기 때문에 이제 만분의 2분의 1 해서 1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포지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홀수 부분에서도 각각 코사인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각 여러 관점에서 순차성을 부여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순차성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셀프 어텐션인데요. 셀프 어텐션의 목표는 입력값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학습의 대상은 각각 쿼리키 밸류에 해당이 되는 가중치 매트릭스이고요. 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인베딩 값이 1/4로 정의가 됐을 때 이 매트릭스들은 각각 4/2로 정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각각 쿼리에 대한 밸류들은 이제 1/2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x 곱하기 wq가 이제
연산이 돼서 1/2가 도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차원의 구조를 통해서 키에 대한 벡터 값, 밸류에 대한 벡터 값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 시점, 즉 이제 현재 대응되는 나는에 대응이 되는 쿼리 벡터와 그다음에 그 인코더의 입력값으로 사용됐던 다른 데이터에 대한 키값 사이의 유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적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q.k에 각각 유사도를 정의를 하되 이제 쿼리는 나는에 대응되는 q1이 되고 이제 키값은 나는을 포함해서 나는과 학생, 그다음 이다를 각각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유사도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디멘전에 대응되는 값을 활용을 해서 한번 스케일링을 거쳐주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해서 확률 값의 형태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단어가 요약을 했을 때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 값으로 정의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가중치 값, 확률 값들을 가중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G, Z라는 컨텍스트 벡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시점에 대한 연산에서도 이제 쿼리가 학생에 대한 값이 들어오게 되면 Q2에 대한 값과 그다음에 다른 그 문장을 구성하는 K1, 2, 3에 대한 값의 유사도를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Z2 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산 과정을 실제 모델 내 연산 과정인 매트릭스 단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값들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 이제 쿼리와 키와 밸류에 대응되는 가중치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된 가중치와 곱함으로써 각각 쿼리, 키, 밸류에 대응되는 벡터 값들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1/2 차원의 벡터 값들이 한 타임 스텝별로 나왔죠. 그래서 3/2의 어떤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쿼리와 키의 유사도를 구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확률 값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이 n/n의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산출이 되고 이 각각의 엘레먼트들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를 집중하는 확률, 첫 번째 단어가 두 번째 단어를 집중할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에 집중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에 대한 값들을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러한 가중치 값, 어텐션 스코어 값을 밸류 값과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Z라는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셀프 어텐션은 멀티헤드 형태로 병렬적으로 확장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헤드의 개수만큼 병렬적으로 수행이 돼서 이제 각 결과적으로 이제 이 Z의 값도 이 헤드의 개수와 비례해서 도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멀티 헤드 구조를 확장함으로써 각각 학습되는 웨이트들이 약간씩 다르게 정의가 되고 이 값들이 약간 다르게 정의되면 결과적으로 이 어텐션 스코어도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될 거예요. 이런 거의 효과는 마치 컨볼루션 연산할 때 필터를 여러 개 쓰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같은 데이터를 훑지만 약간은 다른 이니셜 값으로 학습이 됨으로써 다양성을 이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헤드로부터 도출된 Z, 이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예시에서는 헤드의 개수가 8개이고 각 이제 이 매트릭스의 차원은 3/2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모든 헤드에 대해 컨캣한 값의 차원은 3 곱하기 이제 이 두 개의 차원이 8개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8 해서 3/16의 차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요. 그랬을 때 이런 전체적인 헤드로부터 도출된 Z에 대한 값을 요약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입력값과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W0라는 매트릭스와 곱해주게 됩니다. 이 W0의 매트릭스의 차원은 이제 마찬가지로 16바이 인풋에 대한 디멘전과 맞춰주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지금 예시에서는 16바이 4로 정의를 해서 3바이 4로 도출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W0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형태로 학습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입력값과 동일한 차원으로 요약해주기 위한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멀티헤드에 대한 요약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값과 차원을 동일하게 맞춰준 인코디드 벡터 값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연산으로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x1과 z1을 더해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입력값과 동일하게 z-값을 차원에 맞춰주는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입력값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쪽에 대응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멀티 헤드를 포함한 셀프 어텐션에 대한 전반적인 연산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값에 대한 차원과 동일한 차원으로 인코디드 벡터가 각 시점별로 도출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인코디드 벡터 값에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코디드 벡터를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제 다른 스텝에 대한 값이더라도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산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코더가 6개, 디코더가 6개인 구조라고 이제 제가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인코더가 n개씩, 디코더가 n개씩 구성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인코더는 서로 다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되 이제 같은 인코더 내에 다른 시점에 대한 값들은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피드 포워드 연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차원을 한번 키우고 좀 줄이는 형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첫 번째 층 이후에는 렐로 펑션을 통해서 지금 맥스 0 혹은 도출되는 값이라고 정의를 해둔 이 부분이 이제 렐로 펑션을 적용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렐로 펑션을 사용하고 그다음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원래 입력값과 동일한 차원으로 다시 한번 축소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 대응이 되는데요. 셀프 어텐션 연산과 동일하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아웃풋 값과 그다음 방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에 대해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해서 아웃풋을 산출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해당 벡터가 이 인코더의 아웃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디코더에서 가장 먼저 설명되는 것은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예시에서 인코더에서 나는 학생이다 라는 값을 받았어요. 그 다음 디코더에서는 I am a student라는 4개의 토큰을 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I까지만 생성했다라는 시점에서는 이 뒷단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과는 달리 이제 뒤에 나오는 순차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 현재를 기점으로 이제 현재를 포함한 과거까지의 단어 사이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을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드라는 의미가 약간 숨긴다, 감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미래 시점에 대한 값들을 이제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셀프 어텐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예시는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쿼리가 첫 번째 시점이 i라고 한다면 i랑 그다음 나머지 student에 대한 키 값과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이런 컨텍스트 벡터를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이제 뒷순서에 대한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뒷순서에 대한 그 어텐션 스코어 값이 0이 되도록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확률 값이 뒷단어에는 이제 0이 도출이 되기 위해서 이 스코어를 연산할 때 임의로 스코어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i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점인 i, 단어 i는 i에 대한 값만, 값 길이의 유사도만 이제 정의를 하게 돼서 이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에만 어텐션이 부여가 되는 구조로 컨텍스트 벡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타임 스텝인 m의 기준으로 디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i와 m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정보는 있는 상태이고 어랑 스튜던트는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i와 m은 동일한 스코어 값을 사용을 하고 어랑 스튜던트에 대응되는 값들 미래 시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할당해서 어텐션 스코어에 반영되지 않도록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되고 m에 대한 컨텍스트 벡터는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시점에 대한 값과 두 번째 시점에 대한 값들의 가중합으로 연산이 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튜던트까지 가게 되면 이 마지막 시점에서는 모든 단어의 정보를 모두 다 받아서 z값을 산출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연산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 도출된 이 값들이 입력 값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지금 차원이 앞에 마스크드 어텐션의 컨텍스트 벡터랑 차원이 지금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생략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략을 한 부분들은 인코더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W0 값을 곱해서 인풋 값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제 재구축한 디코더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디코더 이 벡터들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인풋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셀프 어텐션과의 차이를 보면 이 쿼리에 대한 가중치는 디코더로부터 가져온 것이고 그다음에 키와 밸류에 대한 값들은 인코더에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처가 다른 것이 기존 셀프 어텐션들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존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인코더 내에서 키 쿼리 밸류에 대한 웨이트를 사용했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동일하게 디코더에 대한 이제 웨이트 값들을 사용하되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에는 마스크를 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에 대한 값만 디코더, 그다음에 키랑 밸류에 대한 값들은 인코더로부터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m이라는 단어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m이라는 단어는 이제 쿼리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비교해야 되는 키 값과 밸류 값은 인코더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다 이 인코더에 사용되었던 값들과 대응되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이 이제 어떤 단어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산출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다, 지금 예시에서는 이다가 가장 큰 어텐션 스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의 값의 관계를 보는 것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이 어텐션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출력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디코더에서의 프레딕션 부분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기준으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이쪽에 대응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까지
살펴봐서 이 Z 값까지 m의 예시로 했을 때 이 Z 값까지 산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Z가 Z''으로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해두었는데 인코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W0 매트릭스를 통해서 입력값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 벡터로 이제 한 번 더 선형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형 변환이 된 값들끼리 레지듀얼 블락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정을 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인코더와 동일합니다. 이 이후 과정은요. 그러면 이 Z, 디코더 아웃풋에 대한 벡터 값이 도출이 되면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는 펑션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리니어 펑션과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벡터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단어가 정답인 그렇게 되면 이 아웃풋 디멘전이 전체 복합 디멘전과 동일하겠죠. 그 단어의 모든 단어의 개수 중에 이제 그 다음 타겟이 되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M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하고 이제 어가 쿼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스튜던트가 정답이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태스크의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고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성치 탐지에 활용되는 예시에서는 사실 이쪽 부분을 사용하진 않고 이 전체적으로 디코더의 아웃풋과 실제 입력값인 x와의 차이를 리컨스트럭션 값으로 활용하듯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이제 같은 구조로 여러 개, 예시로는 6개였고요. 디코더도 이제 똑같은 개수만큼 있습니다. 그다음 각 인코더를 살펴보면 이제 현 시점을 포함해서 현 시점과 다른 모든 시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셀프 어텐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 도출된 컨텍스트 벡터를 한 번 더 변환하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한 인코더 내에서는 모든 시점이 파라미터를 쉐어링하고요. 다른 인코더끼리는 서로 다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코더는 이제 순차적으로 단어가 생성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게 큰 가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뒤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지 못하도록 제약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로부터 이 나는 학생이다에 대한 정보를 잘 함축해서 이제 디코더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한 정보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기존 셀프 어텐션과의 차이점은 이제 키랑 밸류 값이 인코더로부터 오고 쿼리 값만 디코더의 값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로 표현을 해뒀는데 키랑 밸류만 인코더에서 오고 쿼리 값만 디코더의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은 사실 RNN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의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푸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성치 탐지에 적용한 사례인 어노말리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 트랜스포머는 이제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with Association Discrepancy라는 제목으로 2022년에 ICLR에서 발표되었고 45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성치 탐지 영역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문헌이고요. 그다음에 소타 알고리즘으로 이런 코드 배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의 배경인데요.
기존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이 불량에 대한 시점이 매우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셋을 봤을 때도 불량이 적지만 윈도우 단위로 봤을 때도 이제 정상이 우세하고 불량은 이제 희소한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구축한 이후에 어노말리 스코어를 연산할 때 정상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불량에 대한 시점을 적절하게 탐지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낮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대한 정보에 불량에 대한 정보가 묻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 스테이트가 이런 RNN 기반 방법론들은 순차적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장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상쇄되기도 하고 전반적인 시계열 정보에 대해서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고질적인 RNN 기반 방법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노말리 트랜스포머는 이 기존 방법론에 크게 이제 정의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각각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불량 시점은 인접한 시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시계열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시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시계열 특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불량 시점은 주변 시점 정보와 상관관계가 높으니 지역적 특징도 잘 반영하고, 이제 전체적인 시계열 특징도 중요하니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계열 특징도 반영하자가 이제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각자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지역적 시계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prior association,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계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prior association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attention scor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ssociation discrepancy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는데요. 이 association discrepancy 같은 경우에는 prior association과 series association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특징과 전체적인 시계열 특징의 차이 값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상과 불량은 이 두 개의 차이값, 즉 association discrepancy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과 불량에 대한 이 association discrepancy를 기준으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이 본 논문에서의 기여점이 되겠습니다. 모델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노말리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구조만을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의 디코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 부분에 대응되는 것을 이제 활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노말리 어텐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셀프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이런 태스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어노말리 어텐션 영역을 살펴보면 이제 이 파란 영역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전반적인 시계열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의 셀프 어텐션과 거의 동일한 연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주변 인접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델 구조를 저희가 익숙한 포맷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입력값은 3개의 시점과 4개의 변수로 구성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각각의 시점에 대한 값이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다음 트랜스포머에서는 쿼리키 밸류에 대한 가중치들만 구했었는데요. 어노말리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시그마에 대응이 되는 벡터 값도 학습의 대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차원은 입력값이 n by d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시그마 값은 d 모델 by 1로 이제 하나의 이 입력값에 하나의 엘리멘트가 도출이 되도록 차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키 밸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D 모델 바이 우리가 추격하고 싶은 차원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마 값, 그 다음에 쿼리키 밸류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그마 값은 인접한 데이터 사이의 가중치인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어텐션 값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아래 세 가지 쿼리키 밸류는 전체 데이터 사이의 가중치인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어텐션 값과 연관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연산,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시점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어텐션 스코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인접한 시점과의 상관성이 높습니다. 뭐 정상이든 불량이든 인접한 시점과 연관이 크지만, 특히 불량의 경우에는 튀거나 아니면 특정 구간이 이상한 값을 지니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량의 경우 특히나 인접한 시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큰 전제하에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그마에 대한 그 웨이트 벡터를 생성해서 각 시점별로 시그마 하나의 값이 나오도록 연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시점별로 시그마 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첫 번째 시점은 5, 두 번째 시점은 2, 세 번째 시점은 1이 되도록 시그마 값을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인덱스 사이의 차이를 절대값 제곱해서 n/n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인덱스라 하면 이제 각각의 0, 1, 2, 0, 1, 2 이런 n/n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 시점 기준으로 j 번째 시점과의 차이를 제곱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그다음 0과 1 사이의 제곱을 1, 0과 2의 사이는 2이기 때문에 4,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은 이제 0이 되겠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점이 먼 값에 대해서는 큰 값을 지니게 되죠. 마찬가지로 타겟 현 시점이 2라면 0번 시점은 1번 시점보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큰 값을 지니는 이런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했던 이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점에 대응되도록 이 시그마 값을 활용해서 정규 분포를 구성하고 대응되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i 값에 이 각자 i에 대응되는 값을 넣고 j-i의 이 절대값 제곱에 대한 매트릭스 값을 이제 이쪽에 대입을 시켜서 요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구성되는 값들은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지금 제일 작은 경우가 시그마 3이 1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경우인데요. 이럴수록 이 첨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 분포를 구성을 하는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번째 스텝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 세 번째 분포에 대한 첨도가 다른 시점에 대한 분포보다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해당 매트릭스의 로우 썸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시점에 대응되는 값들의 합을 구하고 이 합들을 나눠줌으로써 이 매트릭스의 로우 썸이 1이 되도록 보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어텐션 스코어처럼 그 확률 값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과 1 사이의 값, 그리고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보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매트릭스가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된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은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접한 시점에 대해서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즉 이제 시점상 물리적으로 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적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그 다음에 이 학습된 시그마를 통해서 시그마가 작을수록 인접한 시점 정보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첨도가 커지도록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전역적인 시계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모든 시점 사이의 유사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정의된 어텐션 스코어이고요. 단순히 말해서 저희가 트랜스포머에 사용하는 셀프 어텐션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입력값이 들어가고 쿼리키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가 학습이 되고, 그래서 쿼리키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를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고, 쿼리와 키 밸류의 유사도를 정의한 다음에 디멘전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확률값을 구한 이 값, 기존에는 이제 셀프 어텐션 스코어라고 정의가 되었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의 밸류 값을 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컨텍스트 밸류인 Z 햇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Z 햇을 산출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정보인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력값이 주어지고 이제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동일하고 추가된 시그마에 대한 벡터 값이 있는데, 이 벡터 값을 통해서 각 시점별로 하나의 값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연산할 때 사용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쿼리키 밸류 값들은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이 Z-햇이라는 컨텍스트 벡터를 출력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 Z-햇이 리컨스트럭티드 벡터인 X-햇으로 되는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차원을 증폭시켜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 값으로 복원이 되도록 이제 Z-햇을 이제 차원을 증폭시켜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리컨스트럭티드 벡터를 도출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입력값이 리컨스트럭티드 벡터로 복원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 과정과 이상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구해지면 다음과 같이 n by n, 여기서 n은 이제 시퀀스 랭스, 각각의 타임 스텝을 의미합니다. 3개의 시점이 있었죠. 3 by 3, 3 by 3의 각각 어소시에이션이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구해진 이후에는 이 둘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로 연산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에 대한 수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수식적인 정의를 순차적으로 오른쪽 시각화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n by n의 차원으로 이제 두 개의 매트릭스가 주어졌고, 그다음 KL 다이버전스를 P 바 S, 그다음 S 바 P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KL 다이버전스는 두 분포의 차이를 의미하며 작을수록 유사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는 거리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P와 S의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약간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KL 다이버전스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합쳐주게 됩니다. 더하고, 그 다음 이 연산이 인코더를 구성하는 레이어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레이어에서 도출된 값들을 이렇게 컨캣 해주고요. 그럼 n by 레이어의 개수만큼 되겠죠. 그다음 이 값에 대해 평균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에 대한 값이 되겠고요. 이 값은 궁극적으로 두 KL 다이버전스의 정보를 함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수록 유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예시를 통해서 각각 상태에 따른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에 대한 경량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 한 윈도우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점, 이제 이 윈도우를 구성하는 여러 시점 중에 한 시점이 앱노멀 포인트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시점이 앱노멀 포인트였다면 이 두 번째 시점에 대응되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있었겠죠. 이 값들을 이제 시각화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앱노멀 포인트와 전체적으로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이 값 자체가 튀기 때문에 이제 앱노멀과 유사한 구간에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큰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의 경우에는 인접한 시점과의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큰 가설을 계속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인접한 영역들, 인접한 시점들이 이 앱노멀 포인트를 정의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인접한 값들과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그마 값이 작게끔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앱노멀 포인트에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어떤 분포의 경향이 굉장히 유사하므로 KL 다이버전스 값이 작게 도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노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노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크게 집중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노멀과 비교를 한다면 좀 더 평탄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접한 값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앱노멀 포인트만큼이나 큰 관계,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차이, 분포의 차이를 보게 되면 대체로 앱노멀 포인트에서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 즉 KL 다이버전스 값이 좀 크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 값 같은 경우에는 앱노멀 포인트는 작게, 노멀 포인트는 크게 도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과 불량에 대한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만들기 위해 손실함수에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손실함수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고요. 각 시점별로 실제 값과 복원값이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그 로스 펑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는 이 음수 텀을 곱해줌으로써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최대화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대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최대화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어떤 분포의 차이를 좀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건 불량에서 이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큰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 진한 파란색의 분포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생성이 되었었다면 좀 이 연한 파란색으로 좀 완화를 해서 이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분포 차이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평평해진다라는 것을 또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 복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그 셀프 어텐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벡터인 Z를 도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인접한 영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줄이고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의 가중치를 좀 키우면 그 도출되는 컨텍스트 벡터, 즉 복원에 대한 값이 좀 더 안 좋은 값으로 복원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제 불량에 대해 복원을 좀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노말리 스코어가 좀 더 높게 산출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논문에 의하면 무작정 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우리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도 높은 가중치를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까지도 좀 반응을 하게 돼서 첨도가 점점 높아지도록 이제 좀 저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첨도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만을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 도출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도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좋지 않고, 최대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 적당한 값 내에서 좀 보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민맥스 스트레이티지 학습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시그마가 작아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미니마이즈 페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마이즈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디태치하고, 여기서 디태치는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이 되지 않도록 프리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딱 고정을 하고,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근사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가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KL 다이버전스가 작아지는 것과 대응되기 때문에 유사해지도록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근사해지도록 학습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시그마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완화함과 동시에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 그 단순 그 초인접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더 완만한 전체적인 시계열 패턴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맥시마이즈 페이즈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값을 고정하고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보정해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스를 최대화하도록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고정하고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좀 완만하게 만들어서 이 둘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인접하지 않은 시점에 대해서도 높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니마이즈 페이즈를 통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유사하게 보정하고, 또 맥시마이즈 페이즈를 통해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서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복원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완만해졌기 때문에 인접한 영역의 정보가 중요한 불량 데이터도 이 인접한 정보에 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복원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원이 어려워진다는 건 이상치 탐지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어노말리 스코어랑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문헌에서 어노말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의 반대 부호의 확률값을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MSE 값에 곱해줌으로써 보정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재료가 되는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와 이 MSE 스코어의 경향을 상태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민맥스 스트레이티지를 통해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좀 보정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분량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가 정상보다는 작게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만하게 보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더 평탄한 구조를 띌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앱노멀에 대한 이 디스크리펜시 값이 더 작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값이 더 작을 것이고,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값이 완만해짐으로써 인접한 값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줄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 더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기존에도 높았던 어노말리 스코어가, 이 MSE 스코어가 이 리컨스트럭션 값이 더 이상한 값을 뱉음으로써 이 값 자체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정상의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가 크고 그다음 이 차이값은 작을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각각 대입해보면 먼저 불량의 경우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가 작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큰 값이 보정이 되고 이 MSE 값 자체도 큰데 더 이제 높은 가중치를 곱해주게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불량에 대한 스코어를 높게 키워줍니다. 반대로 정상의 경우에는 이 차이 값이 기본적으로 작은데 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의 또 값을 곱해줌으로써 보정해줌으로써 더 작게 만듦으로 이제 불량과 마찬가지로 더 극단적으로 정상의 분포, 정상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정의함으로써 좀 더 극단적으로 정상과 불량이 판별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문헌에서는 5개의 공용 데이터, SMD부터 SWOT까지 5개의 공용 데이터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는 유립스 TS라는 데이터셋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입력 값은 대체로 윈도잉 프로세스를 진행한 सब시리즈 형태로 입력이 되고요. 차원에 보시면 배치 바이, 시퀀스 랭스 바이, 베리언스, 피처의 디멘전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출력 값도 이제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상태가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도출되게 됩니다. 왼쪽 테이블은 실험 결과인데요. 일단 다양한 데이터셋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과 비교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능을 보면 프리시즌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모든 매트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한 방법론이 굉장히 월등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실제로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봤을 때 이 마지막 행이 제한 방법론에 대한 어노말리 스코어이고요. 그럼 첫 번째 행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열은 이 이상치에 대한 정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딱 글로벌하게 튀는 값, 그다음 이 전반적인 태세를 유지하지만 포인트인 포인트 컨텍스추얼 뭐 이런 식으로 패턴 단위로 이렇게 이상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정의한 유립스 TS에 적용을 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이 각각의 패턴들이 모두 다 수용 가능하도록 잘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박스로 된 부분들은 이 해당 알고리즘에서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이제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에서 적절하게 어노말리 스코어가 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문헌은 TrainAD로 Deep Transformer Networks for Anomaly Detection in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라는 주제로 2022년 VLDB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한 31회 인용이 되었고요. 트랜스포머 구조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접목시킨 연구로 앞서 설명드렸던 어노말리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문헌입니다. 해당 문헌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배포되어 있어서 실제로 구현해보거나 활용해보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ainAD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기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TrainAD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뒤에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이전에 설명드렸던 문헌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 특히 셀프 어텐션 구조를 좀 변형해서 활용했다면 이 TrainAD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디코더 자체가 2개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이쪽 영역이 인코더, 이쪽 영역이 디코더라고 설명을 했지만 해당 문헌에서는 이 전체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인코더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 디코더를 따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rainAD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점 정보와 지역적 시점 정보 모두 반영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지닌 장단기 특징을 반영한다는 기여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입력값이 complete sequence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인풋 윈도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omplete seque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
상에서 표현하기로는 전체 데이터상의 전체 시퀀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시퀀스 중에 일부가 이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mplete 시퀀스를 입력값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고 윈도우에 대한 관측치 레벨도 다루기 때문에 로컬한 패턴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RAN-AD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디코더 구조를 갖고 있어서 Adversarial Training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학습과 불량 탐지 효과를 개선하고 정상에 대해 좀 더 강건하고 일반화된 특징을 적절히 학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TRAN-AD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AN-AD는 인코더와 두 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트랜스포머에서의 인코더, 디코더가 모두 다 인코더로 정의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디코더가 정의가 되는데요. 각각 이 디코더에서는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을 기반으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USAD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USAD 문헌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인코더에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장단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장단기 특징을 모두 반영해서 해당 윈도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단기적 데이터셋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단기적인 정보를 잘 축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보를 잘 축약할 때 글로벌한 정보도 잘 반영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에 대응되는 부분들을 잘 특징을 추출하겠다가 이 인코더의 목표입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컴플리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윈도우는 이제 섭 시리즈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일부 타임 스텝에 대해 윈도우가 정의돼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배포하고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 구현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예시는 코드를 기준으로 이 디멘전을 정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 코드상으로는 이 컴플리트 시퀀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윈도우 프로세싱을 거친 그 윈도우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풋 윈도우가 현 시점에 대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시퀀스는 여러 시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인풋 윈도우는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배치 단위로 들어가게 돼서 이걸 윈도우로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입력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포커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차원을 갖는 0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W와 동일한 차원의 0으로 된 벡터 값이 산출이 되게 되겠죠. 이제 이쪽 부분 보시면 포커스 스코어랑 컴플리트 시퀀스가 컨캐트네이트 되는 연산이 있는데요. 이 연산이 차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제로 벡터 포커스 스코어가 브로드캐스트 돼서 이제 컴플리트 시퀀스에 컨캐팅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인풋 윈도우도 지금 원래는 이 4개였는데 이 값을 동일하게 리핏해서 이제 두 배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도 이 컴플리트 시퀀스랑 포커스 시퀀스의 컨캐트한 디멘전에 맞춰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인코더, 트랜스포머 구조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구조는 이 지금 1바이 8차원과 동일한 디멘전으로 리프레젠테이션 값이 세 번째 시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역할은 다르게 됩니다. 일단 디코더 1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디코더라고도 불리고요.
진짜 데이터를 적절하게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재구축을 잘하는 게 이제 디코더 1의 목표입니다. 이걸 좀 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개념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같은 데이터를 복원하잖아요. 그 복원된 데이터는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짜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서 재구축을 잘하는 것이 디코더 1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2는 진짜 데이터도 적절하게 재구축하고 디코더 1처럼 이 가짜 데이터는 재구축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디코더 1에서 생성한 이 가짜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재구축을 잘 못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디코더 2의 목표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인코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코더의 인풋으로 포커스 코어, 컴플리트 시퀀스, 인풋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코더를 통해서 이 윈도우 2배 된 이 1x8차원과 동일한 차원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각각의 이 디코더를 거쳐서 차원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O1이라는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 그 다음 O2라는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값들은 초기 윈도우 값이었던 이 1x4와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으로 궁극적으로는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페이즈 1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각각 이제 실제 입력값과 유사하도록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페이즈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하기 위한 페이즈 2인데요. 이제 리컨스트럭션 아웃풋이 이렇게 두 개가 도출이 된 상황에서 O1 값, 즉 디코더 1을 통해서 도출된 가짜 데이터가 새롭게 입력 데이터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새롭게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웃풋 값을 기존의 여기 0이었던 매트릭스 값을 대체를 해서 이제 입력 값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윈도우 값을 잘 복원한 가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학습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즈 2에서 레프레젠테이션 값이 이제 새롭게 또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입력된 값이 달라졌으니까요. 다음으로 이 새롭게 레프레젠테이션 된 값을 이제 디코더 2의 입력 값으로 활용해서 O2 햇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페이즈 1에서 했었던 리컨스트럭션 아웃풋이지만 이제 O2 햇의 경우에는 이 O1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짜 데이터를 잘 판별하냐 안 하냐를 정의하기 위한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트레네이드의 로스 펑션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병합된 형태로 최종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력 데이터와 재구축 데이터가 각각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식적으로는 이제 이 O1 값과 이 윈도우 값이 유사해지도록, 그 다음에 O2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값과 기존의 윈도우 값이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페이즈 1으로부터 도출된 결과 O1과 O2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디코더 1은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게 O1이죠. 그 다음 이 디코더 2는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1을 다시 입력으로 받은,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짜다라고 잘 판별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L1 어드버서리얼을 보면 이제 이 디코더 1에 대한 로스인데 O2 햇, 이 부분이죠. O2 햇과 이 실제 윈도우 값이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진짜와 같은 값이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면 이 값 진짜 거의 진짜 같은 값이 이상적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돼서 입력값으로 활용한다면 디코더 2에서도 이제 페이즈 1처럼 잘 이 미니멀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작아지도록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2 햇과 이 W 값의 윈도우 값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디코더 1은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디코더 1의 목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디코더 2에 대한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여기 부호가 바뀌었죠. 맥시마이즈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O2 햇 값과 윈도우 값의 차이가 크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더라도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더라도 가짜 데이터인 것을 잘 판별하겠다, 잘 판별하도록 학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을 살펴보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병합된 형태인데요. 각각 앞에 페널티 텀이 붙게 되고요. n-1과 1-n분의 1로 정의가 되고 n은 이제 f 값이어서 학습 초반에는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비율이 좀 더 가중치가 붙도록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텀에 보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쪽 텀에 보면 플러스가 붙어서 디코더 1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O2 햇과 윈도우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고요. 다음 2에 대해서는 이 두 값의 차이가 크도록 맥시마이즈 하는, 이게 음수가 붙어서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W 햇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단 정상이라면 복원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이라면 복원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으로 복원이 잘 된 O1은 O2 햇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의 경우에는 O1과 O2 햇 모두 다 실제값과의 차이가 작을 것이고요. 불량의 경우 O1과 O2 햇 모두 실제값과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각각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도 9개의 공용 데이터에 적용해서 우수성을 입증하였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노멀리 트랜스퍼와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는 윈도잉 프로세스를 수행해서 어떤 सब시리즈 형태로 입력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치 바이, 시퀀스 랭스, 윈도우 사이즈 바이, 이제 변수 개수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고 전체 시퀀스는 윈도우로, 그 다음에 인풋 윈도우에 대응되는 것은 윈도우 사이즈의 마지막 시점에 대한 값으로 할당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출력은 각각 시퀀스마다 이제 정상인지 불량인지 여부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 각 시점, 윈도우에 대응되는 시점에 대한 정상, 불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실험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결과를 살펴봤을 때 대체로 이제 제안하는 트렌AD가 가장 우수하게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상이 됐었던 구간이랑 어노멀리 스코어를 시각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초록 색깔이 어노멀리 스코어 부분입니다. 이 위에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표시해 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가 대체로 실제 데이터 패턴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었던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시기에 제안이 되었던 만큼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도 트렌AD에 대한 실험 결과가 언급되고 있지 않고, 또 반대로 트렌AD에 대한 문헌에서도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에 대한 비교 실험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대체로 살펴봤을 때 유사한 성능이 도출되는 것 같고요. 더 우수했냐 아니냐는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정도의 미비한 차이로 두 가지 문헌 다 이 다별량 시계 데이터 이상치 탐지에서 우수한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최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시계열성과 복잡한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존에 있었던 딥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서 더 좋게 개선을 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이 굉장히 각광받는다는 사실은 다양한 서베이 문헌이나 트랜스포머 기반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두 가지 문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만을 활용해서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불량 데이터는 전체 시계열성과 상관관계가 적지만 인접한 시점과는 상관관계가 크다는 그런 큰 전제를 갖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계열성을 고려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인접 시점과의 시계열성을 고려하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제안했고요. 두 어소시에이션의 유사성 지표인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제안해서 이 값이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노말리 스코어를 잘 정의하는 데 활용이 되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렌AD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 구조와 디코더 구조를 모두 활용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노말리 트랜스포머랑 구조적인 차이도 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계열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셋에 대응되는 그 인풋 값을 활용을 했고, 지역적 시계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인풋 윈도우를 사용해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어드바이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했고요. 결과적으로 정상에 대해 강건하고 일반화 성능이 높게 학습돼서 이상치 탐지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 된 문헌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 키워드별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서베이 문헌과 각각 좀 좋았던 시각 자료들을 레퍼런스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각 키워드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세미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자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